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죠. 전일장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삼성전자 갤럭시 S25 흥행의 1분기 호실적, 반도체 영업이익은 1.1조 원대 그초입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복귀해보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나온 반도체 뉴스들까지 두루 체크해보겠습니다. 확정 실적과 함께 부분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요, 예상대로 1조 1천억 원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호실적을 주도한 건 모바일, 특히 갤럭시 S25 판매 호주였습니다. 컨퍼런스 콜 발언도 확인을 해보면요. HBM 판매량은 1분기 저점을 찍고 계단식으로 회복할 거란 발언이 있었고요. 2분기 메모리 출하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는 관세 정책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요. 2분기 반도체 실적은 개선될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키움증권은 HBM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1분기 서프라이즈 이후 부진해도 반도체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 내에서는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역시 관세 및 AI 칩 수출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HBM 매출 지연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에 HBM 부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반도체 뉴스는 여럿 나왔습니다. 4월 수출 지표가 공개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반도체주를 움직일 재료가 될 뉴스들입니다. 수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4월 수출은요,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속에서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깜짝 증가한 건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17.2%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고정 가격이 1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도 지속되면서 역대 4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요. 4월 디램 범용 가격 제품은요, 전월 대비 22.2% 증가했습니다. 낸드 가격도 무려 11%나 올랐는데요. 관련해서 트렌드포스는요, 관세를 감안해 미리 주문하려는 수요가 맞물렸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하반기 수요는 미지수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자, 마지막 재료 빅테크 실적 발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AI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했고요. 메타는 연간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새벽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의 발언도 계속해서 들어봐야겠지만요. 일단 두 기업 모두 AI 인프라 지출 및 수요는 견고하다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뉴스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주문하자, 즉 선주문 수요로 반도체 회복은 앞당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목 관세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이에 하반기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관건은 AI양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 변수를 이겨내느냐일 텐데, 자,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HBM4를 두고 복수의 고객중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반기 변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은 결국 AI, 즉 HBM이죠. 과연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상황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도 함께 주시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체크해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시죠.
LIG 넥스원이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 5호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3,207억 원 규모인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첫 번째 정지궤도 위성 개발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위성의 시스템과 본체를 오는 2031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는데 천리안 위성 5호는 적도 상공 약 36,000km 고도에서 24시간 기상 상황을 관측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기상위성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28일엔 국방과학연구소와 834억 원 규모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이번엔 위성 개발 사업 수주까지 따낸 건데요. 둘을 합치면 최근 매출의 12%가 넘습니다. LIG 넥스원이 20년 가까이 축적해온 위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K우주 시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LG화학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4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 손실 2,520억 원을 내며 적자 전환한 전분기와는 달리 이번엔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전자소재와 엔지니어링 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도왔습니다. 그래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1분기 매출은 12조 1,71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업 부분별로는 석유화학과 생명과학 부분에서 영업 손실을 봤지만 첨단 소재 부분에서 자회사인 에너지솔루션이 각각 1,270억 원,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을 도왔습니다. LG화학은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시너지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재정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개선 흐름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마감후 공시 아내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아내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LIG 넥스원 공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상 위성 개발에 나섰습니다. 3,20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구성의 LIG 넥스원 매출 구성을 보시면 정밀 타겟 구성이 한 39.2%, 그리고 지휘 통제가 29.6%, 감시 정찰이 16.4%, 그리고요 항공전자가 12.1%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주 기상 위성 시스템이 이 항공전자 쪽의 매출 구성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매출이 적은 쪽에 대한 매출 구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변화로도 뭐 상승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6년간 3,200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할적으로 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 530억 정도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이 이제 민간 쪽에 대한 부분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방산 쪽에서 민간 우주 항공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IG 넥스원 가장 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투자 포인트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엔 이제 이 관세 둔감한 쪽이 관련된 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국방 예산에 대한 투입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고가 20조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계속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의 자체적인 무기 생산에 대한 것도 동사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은 예전같이 전반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개별적인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이제는 뭐 형성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역시 수주가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게 방산주가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들어서 무려 119%나 오를 때 LIG 넥슨은 26%밖에 못 오른 걸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방산 쪽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사업이 확대가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사업은 아직도 뭐 매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뭐 우주 기상 관련된 부분, 위성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좀 다변화된다고 하면 결국엔 방산 쪽에 대한 매출보다 다른 쪽에 대한 매출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도약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형성도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방산 쪽에 대한 집중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거를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슨에 대한 투자 의견 짚어봤고요. 그리고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니텍을 주목하셨네요. 이니텍은 뭐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업체인데 최근에 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SK텔레콤이 네. 서버가 해킹이 됐잖아요. 그런 점이 가장 크게 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안 인증 관련돼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텔레콤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일단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유심칩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일단 뭐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유심칩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칩에 대한 변경도 얼마만큼 좀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부 쪽에서 SK텔레콤 쪽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 받지 말라라는 이제 일단 뭐 이런 그런 부분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인 거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심칩 제조를 하고 있는 뭐 유비엘록스나 그리고 코나이, 엑스큐어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공동 인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증 보안 관련돼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PC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뭐 안랩이라든지 이스트소프트, 이니텍 뭐 지니언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별로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단기적인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종목별 트레이딩으로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워낙 이번에 해킹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부각이 되면서 사이버 보안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서버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망 분리, 트래픽 보안 쪽 관련된 부분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6월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가장 크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보안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된 부분이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상당히 좀 다변화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피해가 일어난 쪽이 SKT다 보니까 SKT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과기정통부가 SKT텔레콤과 관련해서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KT나 LG U+가 반사수혜를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KT나 LG U+들은 되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SK텔레콤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좀 다른 쪽 통신사들도 어떻게 보안을 잘 꾸려 나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련된 해킹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통신사들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주부터 SKT 이야기까지 두루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증권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장 증권 섹터 2.2% 상승하며 뜨거웠는데요. 섹터를 움직인 건 크게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대체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거래액이 전체 거래대금의 1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 향후 브로커리지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증권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한편 이날 나온 키움증권의 실적도 투심을 불지피는 또 다른 요인이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20% 넘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가 급증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섹터 내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체크해보며 증권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다음 소식은 2차전지 관련 소식입니다. 이날 2차전지 섹터 보다시피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가운데 2차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하면 830억 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미국 관세로 2025년 미국 전기차 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고려해 시설 투자를 30%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 한방을 보여줄 계기가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 뉴스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먼저 증권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트레이드가 운영을 시작한 지 약 2달 만에 프리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전체 10%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듯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증권주가 이 중에 수혜 섹터겠죠? 그렇죠. 최근에 많이 이 텍스 트레이딩 관련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를 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된 부과를 하면서 조금 더 매매가 활발해지는 그런 형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월에 16조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4월 들어서 17조 9,600억 정도로 약 8%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계속 추이가 단기적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 수도 증가를 했었던 영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는 한 350개 정도 중순까지는 근데 3월 말부터 769개로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조정이 많이 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매도를 해서 국내 쪽 시로 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들이 대부분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나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여러 가지 중간 배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성향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체거래소에 대한 거래량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해외 거래까지도 활발하게 좀 전개된다라고 보면 수익성은 더 1분기보다 2분기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증권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선 공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증권주들이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한다라고 보면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권과 보험, 그러니까 특히나 증권 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꾸리다 보면 결국에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증권주가 생각보다는 실적이 나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에 대한 거를 주주 쪽으로부터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네. 증권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그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두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 쪽은 1위를 좀 내주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레버리지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거래가 많이 되는 쪽에 대한 뭐 수익성은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제 PF 관련된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PF 관련돼서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은 PF 관련된 손실이 가장 적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IB 쪽에 대한 수익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슈픽에서 두 번째 이슈로 짚어봤던 내용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지난 30일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 금액을 약 30%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주 보면 다시 또 52주 신저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위해서는 역시 캐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과연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설비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좀 뜯어보면 결국에는 뭐 3,747억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게 이제 IRA 관련돼서 세액공제를 제외를 하고 나면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830억.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그럼 어느 쪽에서 계속 찾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ESS 쪽 관련돼서 결국엔 건설을 이제 뭐 이 미국 쪽 관련돼서 애리조나 ESS 건설을 중단하긴 했지만 이제 GM 쪽에 얼티엄 셀즈 관련된 3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ESS를 빠르게 좀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생산을 좀 앞당기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중요한 게 북미 쪽에 대한 신차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 판매가 되는지 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6월에 있을 이제 테슬라가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캡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라고 보면 이 테슬라를 바탕으로 한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뭐 로보택시 비슷한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엔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캐즘에 대한 거를 점차 좀 줄이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라고 보면 6월 정도까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하반기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국 CATL이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공개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 뭐 예를 들면 애경케미칼, 조일알미늄과 같은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기술도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렌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양산이 별로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LFP 배터리를 얼마만큼 대체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나트륨 배터리가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니켈보다 생산량이 2배고 그리고 효율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이
낮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뭐 4680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LFP 배터리, 국내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전고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